1월 27일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AJAX라고 하는 기술의 개요 정도를 이제 본 셈이에요. 그래서 AJAX라고 하는 기술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원격지, 파일 읽기. 근데 읽어올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이 첫 번째가 텍스트 형식이 있고요. 근데 메모장 파일은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TML. 근데 HTML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디자인 코드까지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통신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속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걷어내고 컨텐츠만 전송하자. 그러면은 컨텐츠를 전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이슨. 그럼 이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받아다가 이거를 가지고 HTML은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생성하는 거죠. JS가 UI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예요. 이 기술을 진짜 극한까지 발전시켜놓은 게 리액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할 때는 제이슨 컨텐츠를 내려줄 수 있는 백엔드가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백엔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제이슨 서버라고 하는 간이 백엔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run.bat라고 하는 배치 파일을 하나 이제 드렸었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백엔드가 가동이 되고 이 백엔드가 갖고 있는 주소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 각각의 백엔드에 접속을 하면은 백엔드가 제공하는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ttp localhost 3001 department라고 하면은 이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백엔드가 담고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커멓게. 내지는 이제 어떤 사이트는 백엔드 직접 접속하면은 줄바꿈이고 뭐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한 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로 접근했을 때 조금 이쁘장하게 나오게끔 하는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팩을 깔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에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됐다고 나와요. 비슷한 아류들이 좀 많아요. 자, 제일 위에 나오는 제이슨 뷰 추천 항목이라고 떠있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삭제 버튼이 표시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신 상태라면 여기 설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한번 누르고 나서 이제 백엔드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이쁘장하게 바뀝니다. 백엔드가 제공해주는 제이슨을 먼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화면을 구성할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이슨을 이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제이슨 서버가 제공되는 URL에 접근하면 전체 컨텐츠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좀 서브 기능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모든 제이슨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ID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 하나인 거죠. 얘가 0번째인 거죠. 그리고 밑에 또 제이슨이 있고요. 이 컨텐츠가 id라고 하는 필드를 갖고 있는데 이 id가 각각의 항목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예요. 그래서 이 백엔드 주소 뒤에 슬래시하고 id에 있는 값을 또 폴더처럼 주면 102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만 이렇게 필터링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접속하면은 목록 조회.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102 id 값을 넘겨주면 상세 조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천천히 그때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로그램 한 번만 껐다 켤게요. 왜 구문 강조가 하나도 안 될까요? 이따 이가라기로 하고요. 자, 예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컨텐츠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주소 http:// localhost 3001 department /101 혹은 102 혹은 201 밑에 하나 잘렸는데요. 202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오는 값들만 변경을 한다면 그때그때 다른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DL 태그 안에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내용은 비워놨고요. 여기는 ID, 클래스가 ID죠. 그 다음에 학과명, 클래스 D네임, 학과 위치, 클래스 록이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갈 부분은 비워놨습니다. ID는 컨테이너고요. 스타일시트로요. 이제 로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거 별거 아니고요. 가로 세로 100픽셀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빈 div 하나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0짜리 박스고요. 거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걸었는데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돌아가는 움자리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겠죠. 얘를 포지션으로 다른 데 띄운 다음에 화면 중앙에다 배치시켰어요. Z 인덱스 엄청 많이 줘서 다른 애들 앞에 나타나게끔 했고요. 그래 놓고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요. 그 다음에 이제 로딩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제어해서 이 움자를 보였다 숨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 로딩은 이게 다거든요. 특성상 웹에서 로딩을 보일 때 몇 퍼센트 완료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되고 있다 그 정도만 보여주는 거지 몇 퍼센트 처리 중 그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 보여주는 사이트는 다 뻥이에요. 그 로딩바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마치 몇 퍼센트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주는 사이트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도착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딩 처리 하나 숨겨놨고요. 이 로딩바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주면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하면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표시되는 영역 DT 뭐 적당히 글자 꾸며줬고요. DT의 비포 땡땡이 하나 넣어줬고요. DD의 뭐 컨텐츠 적당히 글자 크기 여백 같은 거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출력될 부분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끔 그냥 적당히 CSS를 꾸며줬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영역을 일단은 디스플레이 논으로 화면에서 숨겼어요. 얘가 이제 컨테이너 걸려 있어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화면에서 숨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준비 끝냈고요. 일단 화면에는 이 상태인 거죠. 자, 우리가 요청하고자 하는 백엔드 주소는 http //3001 디팔트먼트에 /101 혹은 102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숫자는 그때그때 바뀝니다. 자, 이 값을 클릭된 링크에 따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링크 안에 클래스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속성은 개발자가 변수를 숨겨놓기 위해서 직접 쓰는 값이라고 그랬죠. HTML에서 데이터로 시작하는 속성은 비주얼적인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변수 값을 숨겨놓는 용도예요. 여기 뒤에 들어간 단어는 맘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소를 완성할 값들을 링크에 숨겨놓은 거예요.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CDN 방식으로 가져왔고요.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항목들, 쿼리 셀렉터 all이죠. all로 가져옵니다. 결과를 출력할 객체 미리 준비했습니다. 얘 지금 디스플레이 논으로 화면에 안 나오고 있죠. 링크를 가지고 for each로 반복 돌아요. 그러면 이 부위는 이 4개를 가지고 반복 도는 거니까 이 링크 하나하나가 부위가 되는 거죠. 4개니까 4번 반복하겠죠. 자, 이 각각의 부위를 가지고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그럼 이 4개 중에 뭘 클릭하더라도 다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링크는 자바스크립트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자바스크립트 다 동작한 다음에 얘도 또 같이 동작하니까 페이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링크에 클릭 이벤트 걸 때는 무조건 첫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가 그냥 무조건입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면 일단은 아까 로딩바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이 로딩바한테 클래스 리스트 애드, 액티브란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이 액티브 클래스의 역할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럼 숨겨져 있던 로딩바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릭된 링크, 이벤트 안에서 요 2라고 하는 객체를 받아서 2.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이벤트 처리가 반복문 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2.current target에 접근하면은 사용자가 클릭한 링크 단 하나를 찝어낼 수 있어요. 사용자가 클릭한 링크에 데이터가 붙어 있는 속성들 중에 DPT 해놓.
그러니까 요게 연결한 게 데이터 DEPTNO에 연결된 값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게 뭐 101이라든지 102라든지 이런 값이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코딩하신 다음에 클릭됐을 때 값이 잘 들어오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보세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안 하면은 에러 났을 때 이거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중간 확인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코딩한 다음에 왜 안 되지라고 하시면은 그건 코딩 연습이라기보단 타이핑 연습이랑 틀린 그림 찾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 값이 뭐가 찍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콘솔.로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석으로 막혀 있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코딩하고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코딩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콘솔에서 101, 102, 201, 202 이렇게 값을 잘 가져오죠. 자, 그러면 여기 요 값을 가지고 백엔드한테 컨텐츠 주세요라고 접속할 주소를 여기서 가져온 변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클릭한 링크에 따라서 여기가 101, 102, 201, 202로 바꾸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AJAX는 비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async await 문법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버튼 같은 거 클릭했을 때 AJAX 처리할 때는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에 async가 붙고 await 붙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백엔드한테 결과를 잘 받아올 거예요. 잘 받아왔는지 출력해 보시면 되는데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는 response.data예요. 만약에 백엔드한테 내용을 받아오는데 실패했다. 제가 주소 이상한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요 캐치에서 들어오는 에러 객체에 콘솔.에러 콘솔.에러는 콘솔.로그 자매품이에요. 에러 메시지 출력 전용이고요.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여기에 요 에러 객체가 갖고 있는 코드 그리고 에러.메시지 일단 요걸 출력을 해봤어요. 에러 코드는 ERR bad request, 메시지는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4. 404라는 코드와 함께 요청 실패했대요. 404니까 주소 틀렸구나. 그렇게 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러 메시지를 alert msg라는 변수에다 넣어놓고요. 자, 만약에 error.response라는 데이터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이 안에 이제 에러 정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콘솔.로그에 에러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에러 객체 전문이거든요. 보시면은 리스폰스라고 하는 내용 안에 스테이터스 404, 스테이터스 텍스트 not found, 에러.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에러.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텍스트. 요게 이제 백엔드가 우리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에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변수로 묶어서 요 alert msg라는 변수에다가 연결한 다음에 alert 창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백엔드한테 들어오는 내용을 alert 창으로 뿌린 거죠.
보통은 캐치에서 나오는 이 에러 메시지는요, 알러 창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콘솔 메시지로 뿌려요. 왜냐면 사용자한테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 사용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용자들한테는 뭐 요청이 실패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뿌리는 거고, 이런 메시지는 보통 콘솔에다 찍는데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동안이니까 우리 보기 편하자고 찍은 겁니다. 요 캐치 블럭의 메시지는 앞으로 AJAX 하는 동안 안 바뀔 겁니다. 계속 똑같을 거예요. 자, 문제가 없다면 리스폰스에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올 거고, 리스폰스.데이터가 백엔드한테 받아온 전문이라고 했어요. 이 콘솔로 찍어서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럼 백엔드한테 이걸 받아왔대요. 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끝나겠죠? 파이널리에서 아까 로딩바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리무브 시킵니다. 화면에서 사라지겠죠? 자,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이거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얘가 지금 response.data라고 하는 변수죠. 여기에 이렇게 id, dname, log 이렇게 있는데, 그럼 response.data.id, response.data.dname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매번 response.data 요거 찍기가 좀 귀찮아서 response.data를, 즉 이거를 id, dname, log이라는 변수에다 각각 분해시켜 놨습니다. 구조분해였죠. 이렇게요. 특징이 제이슨의 키값과 똑같은 변수를 정의하면은 하나씩 자기 자리 찾아가서 변수로 분리가 돼요. 자, 이제 컨테이너가 뭐였냐면 얘죠. 얘는 HTML 태그에서 이겁니다. document.querySelector는 이 HTML 파일 전체에서 대상을 탐색하지만 특정 객체를 지정해서 querySelector를 부르면은 그 안에서만 대상을 찾아요. 여기서 id, dname, log이라는 걸 찾을 거예요. container.querySelector id 거기에다가 inner HTML 요 id라는 면서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101을 여기다 찍으라는 얘기죠. dname의 inner HTML dname 요거를 찍으라는 얘기죠. 로그에다가 inner HTML log 얘를 여기다 찍으라는 얘기죠. 컨테이너는 블록으로 바꾸고. 자, 이 밑에 뭐 히스토리 구성하기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히스토리 객체에서 제가 이 부분이 이게 원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예제를 만들었었는데 예제 만들고 나니까 직접 쓸 일도 없고 내용이 좀 너무 어려워서 빼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뒤에도 좀 남아있었네요. 히스토리 관련된 건 빼시면 돼요. 자, 하면은 이제 클릭할 때마다 백엔드한테 컨텐츠를 받아오는 거예요. 디자인만 잘 꾸미면은 탭처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데나 쇼핑몰이라고 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HTML로 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이거 누를 때마다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Q&A 데이터 같은 거 백엔드한테 다 받아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 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HTML로 탭을 구현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거 똑같은 게 4개가 있고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보였다 숨겼다가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때요? HTML 하나밖에 없어요. 뿌려지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렇게 컨텐츠를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자, 1교시는 요거까지만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직전 예제는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요. 이번에는 한 번에 전체를 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백엔드하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전체를 다 받아옵니다. 자, 여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온 거 보면 이제 전체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가져온 게 배열이죠? 배열이면은 반복 돌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출력할 수 있는 HTML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버튼 누르면은 테이블 태그거든요. 그래서 tr 단위로 태그를 생성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HTML은 여기 t 바디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백엔드로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이 안에 tr 태그 4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컨텐츠가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 테이블 보시면은 버튼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4개씩 계속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백엔드는 일종의 간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매번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만 줍니다. 근데 실제로 백엔드를 구현하면은 데이터 요청할 때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계속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더보기 버튼 기능 구현하는 거죠. 버튼 눌렀을 때 구현하면 더보기가 되고요. 이걸 스크롤 이벤트에다 갖다 붙이면은 이제 모바일에서 흔히 쓰는 인피니티 스크롤이 돼요. 근데 인피니티 스크롤이 유행이 좀 끝났나 봐요. 요즘은 인피니티 스크롤 없애버리고 옛날처럼 그냥 페이지 번호 구현으로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자, 로딩바와 관련된 CSS는 앞에 코드를 그냥 그대로 재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앞으로 예제들마다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 밖에 별도의 CSS는 안 가져갔고요. id가 btn인 버튼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를 하나 놨는데 tbody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tr 단위로 html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로요. 그렇기 때문에 id 값을 하나 부여를 해놨어요. 이 안에다가 출력을 시켜야겠죠.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위쪽에 id가 btn 요소 있죠? 이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ajax 걸어야 되니까 async await 문법을 쓰기 위해서 이벤트 콜백 함수에 async 적용해 놨고요. 자, 버튼이 눌러지면 일단 로딩바라고 하는 그 div 하나 숨겨놨었잖아요. 여기 HTML 상단에 보시면은 로딩바 표시하기 위한 div 태그 하나 이렇게 넣어놨어요. 계속 얘도 똑같이 다닐 거예요. 네, 가져와서 액티브 클래스 넣어주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될 거고요. 자, axios.get 해갖고 요 주소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리스트 구현이죠.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보기 위해서 response.data 콘솔에다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에러 처리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finally에서는 에러가 나건 안 나건 로딩바를 닫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벤트 구현을 위한 콜백 함수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면 에러가 나니까 캐치로 뛸 거예요. 먼저 지금 로딩바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상태죠. 로딩바가 화면에 출현한 상태에서 백엔드랑 연동을 했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캐치로 넘어가서 에러 처리 관련된 부분을 알럼 메시지까지 이제 화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리턴을 하잖아요. 전체가 이벤트를 위한 함수라 그랬죠. 함수는 도중에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처리 중단이에요. 에러가 났으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 캐치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캐치문 안에서 리턴을 하면 원래는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파이널리를 가서 파이널리를 하고 돌아와서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로딩바는 닫고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났을 때 로딩바가 안 닫힐 거예요. 파이널리 구문의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건 이제 데이터를 잘 받아왔다라고 하면 response.data라고 해서 받아오죠. 그러면 response.data가 이거예요. 테이블 태그 안에 있던 tbody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왔습니다. response.data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배열이에요. 배열이니까 포이치로 반복 돌립니다. 그러면 V는요. 요거 하나가 V가 돼요. 또 그 다음 게 V가 될 거고 그 다음 게 V가 될 거고 그 다음 게 V가 될 거예요. tr 태그를 하나 만듭니다. create element. 자, tr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td를 하나 만들어요. td 태그에 inner html에다가 v.id를 넣어줘요. 요걸 넣어주래요. 101 하고 td. 자, td를 하나 또 만들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v.dname을 넣어주래요. td 하고서 컴퓨터 공학과 30 td. td를 또 만들어요. 거기다가 v.log 위치를 넣어주래요. td 한 다음에 1호관. 이렇게 태그들을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td를요. 아까 준비했던 tr에다가 append child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두 번째 td도 tr에다가 append child에서 넣으래요. append child의 특징은 기존 거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td도 tr에다 넣으래요. 그럼 요 td 세 개가 tr 안에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tr을 리스트 바디에 넣으래요. 리스트 바디는 아까 t 바디였죠. 이게 반복 돌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tr 단위가 되는 거고 얘도 tr이 되는 거고 얘도 또 tr이 되겠죠. 얘도 tr이 될 거고요. 이거를 tbody 태그 안에 반복 돌면서 넣어주니까 한 번에 4줄씩 들어갈 겁니다. 개수는 상관없어요. 데이터 개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가 반복문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더보기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그 처음에 여기 배포 자료 보시면 여기 히스토리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요 정도 구현하는 게 프론트엔드에서 기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요게 이제 조금 적응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자, 디파트먼트는 어떤 학과들의 그 목록을 가정한 테스트 데이터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왜 우리 백엔드 가동하면은 접속할 수 있는 백엔드 주소들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로 연습하시면 돼요. 프로페서는 교수 목록을 가정한 데이터입니다. 교수 번호, 이름, 아이디, 직급, 급여, 입사일, 이거는 보너스 수당, 소속학과 번호 이런 뜻이고요. 스튜던트는 학생 목록이에요. 대강 보시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마 이거 주민번호가 실제 주민번호일 거예요. 그 밖에 몇 가지 샘플 데이터를 더 준비를 해놨거든요. 뒷부분은 이제 리액트에서 쓸 건데, 뉴스는 뉴스 기사 목록입니다. URL은 원문 주소고,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고요. 이거는 리액트에서 쓸 예제인데, 이것도 지금 미리 실습해 보실 수 있겠죠. 얘는 데이터가 좀 커요. 얘는 좀 많아요. 타이타닉 실제 탑승객 명단입니다. 이게 캐글이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용 그 문제은행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배포되는 기본 데이터예요. 이걸로 이제 머신러닝을 구축해서 내 신상 정보를 넣었을 때 내가 생존할 확률은 몇 프로냐 뭐 그런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뭐 그런 예제가 있어요. 기본 예제예요. 이거 해보면은 20대에서 60대 미만 남자는 그냥 무조건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결과를 보면은 일단 애들은 돈이 있건 없건 무조건 살아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돈이 있건 없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는 이제 주로 여성들 위주로 사는데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어요. 그게 이제 객실 등급 뭐 이런 걸로 이제 판정을 해요. 1등급 승객들은 좀 많이 살고 3등급 승객들은 죽고 뭐 그런 예제예요. 근데 어쨌건 뭐 목록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타이타닉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데이터가 좀 큰데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보고된 게 20년 2월 17일이에요. 이때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실 데이터예요. 그래서 ACC 붙은 게 누적, 확진자, 사망, 이거는 격리 해제. 이건 당일 데이터. 당일 확진자, 당일 사망, 당일 격리 해제. 데이터인데 엄청 커요, 이건 데이터. 22년 5월 31일까지. 이걸로 똑같이 예제를 연습해 보시면 돼요. 한 건씩 뿌리는 거랑 이제 그 다음에 목록 처리하는 거. 일단 그거만 먼저 그 목표로 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연습하시는 건 이제 각자 여러분들 해보시는 걸로 제가 그 당부를 드리고, 우리는 좀 실무에 근접한 실제 백엔드 데이터를 처리를 해보죠. 자, 실행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편 번호 검색이고요. 이게 이걸로 검색이 되나? 이걸로 안 되지. 여기 주소를 좀 볼게요.
강남대로 94개 13. 네, 이렇게. 네, 실제 디자인을 입히셔서 업무에 쓰셔도 되는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관공서들이요.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에이젝스 같은 기술로 끌어갈 수 있게끔 백엔드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누구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형식이다라고 해서 오픈 API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말 그대로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자기네 사이트에 회원가입은 돼 있어야 돼요. 자, business.주소.go.kr 이라고 접근하시면은 이제 주소 기반 산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PI 신청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API 신청, 여기서 API 신청 메뉴에서 이제 API 신청하기 여기로 가시고요. 우리는 공개 도로명 주소 API 이걸 쓸 거고요. 형식이 버튼 눌렀을 때 그냥 완성형 팝업 창을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근데 완성형 팝업 창 띄우는 거는 이 사이트에서 많이 안 쓰고 그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카카오 주소 검색. 이 팝업 창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팝업창이 안 나오네요. 자, 보면 여기 예제 유형이 있어요. 우편번호 찾기 하면 여기 팝업 창으로 그 뜨는 건데 얘네 사이트가 좀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안 뜨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제 코드도 요 버튼 누르면 다 나오고요. 지금 사이트가 좀 느린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아, 이제 뜨네요. 이렇게 생긴 팝업이요. 이거 쓰는 사이트 진짜 많죠. 그래서 강남대로 49 검색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 선택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거 예제 코드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요 ID 값들만 맞춰주면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코드라서. 근데 만약에 디자인을 내가 직접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사이트에서 이제 팝업 API가 아니라 검색 API. 그 다음에 신청기간 유형은 당연히 민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입력하시면 돼요. 뭐 로컬호스트 콜론 3000.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 용도를 운영으로 하면은 이거는 실제 그 오픈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중에는 개발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용으로 체크해서 유효기간 설정하시면 그 기간 동안은 문제없이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승인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복사하시면 돼요. 이 값을 복사를 하셔야 돼요.
전에 우리 했었던 그 내용들 중에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http 뭐 주소 있고 뭐 땡땡땡 밑에 뭐 네모 뭐 이런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주소 뒤에 물음표 찍고 A는 100 and B는 200 and C는 300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변수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웹상에 존재하는 URL로 접근하는 모든 종류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보낼 수 있어요. 일반 HTML한테도 변수 보내도 돼요. 다만 그 변수를 받는 애가 이 변수를 받아서 처리할 능력이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고요. AJAX를 통해서 연동하고자 하는 백엔드 시스템도 프론트가 있으면요. 백엔드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전달하면은 여기에 걸맞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번호 쪽 검색 그 백엔드의 데이터를 보낼 때 일단 첫 번째는 변수를 뭘 줘야 되냐면은 아까 발급받은 키 있죠. 이게 각각의 회원들한테 종속되는 암호화된 문자열이에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대신 쓸 인증값을 생성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편번호 검색이니까 검색어가 필요하겠죠. 검색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으로 묶어서 우편번호 검색 백엔드에 전달하면은 그쪽 백엔드가 검색어에 걸맞는 제이슨 데이터를 준다는 거죠.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 우편번호 백엔드한테 변수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 변수를 보내는데 어떤 변수를 보내야 되는지 변수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 뭐 여기 체험하기로 한번 가볼게요. 체험하기에서 검색 선택하고 뭐 결과 형식 제이슨 체험하기 누르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 형식 보기라는 뭐 상세 보기도 이렇게 데이터 많이 나오고 검색 결과 형식 보기 버튼 누르면은 이건 뭐 안 나오네요, 따로. 아, 밑에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얘는 뭐 이렇게 예제 코드를 이렇게 뿌려주네요. 자, 제가 지금 찾고 있던 게 아마 요걸 거예요. 가이드.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매뉴얼이 하나 나옵니다. 자, 뭐
승인키 받는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청 URL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호출 방식의 포스트하고 get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내일 다룰 그 CRUD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니까 지금은 굳이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get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결과가 JSONP라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지금 해당이 안 돼요. 이거 jQuery용이에요.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JSONP라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밑에 게 우리한테 유효한 형태가 되는 거죠. XML 또는 JSON, 우리는 JSON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접속해야 될 백엔드 주소라는 거예요. 드래그가 안 되네요. 아, 된다. 자, 이 주소에 그냥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검색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JSON도 아니에요. XML이에요.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으면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뭔가 데이터 주세요라고 보내야 돼요. 이거를 요청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백엔드는 거기에 걸맞는 결과값을 우리한테 내려주죠. 이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은 요청 변수, 어떤 애들은 리퀘스트 변수, 어떤 애들은 요청 파라미터, 또 어떤 애들은 리퀘스트 파라미터. 대부분 그 넷 중에 하나로 표기를 해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은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라고 보낼 때 전달해야 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대로 응답이나 리스폰스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은 백엔드가 프론트한테 내려주는 JSON 형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매뉴얼이건 보시면은 어떤 변수를 보내면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면서 백엔드랑 연동할 때 백엔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코드 완성할 때까지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프론트를 작업하려면 연동할 백엔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젝트 시작하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이제 업무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백엔드가 있어야지만 프론트가 연동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는 백엔드가 걔네 업무 끝날 때까지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회사가 프로젝트 팀이 이렇게 가동을 하면 앞에 팀 업무 끝나야 다음 팀이 업무가 돼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같이 진행해요, 동시에. 그래서 프론트는 일단 백엔드 없이 코딩을 시작을 해요. 그럼 뭘 근거로 하느냐? 아마 백엔드 팀에서 이런 매뉴얼을 하나 줄 거예요. 나중에 결과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일단 이거 보고 코딩하세요예요. 테스트 1도 못하고 일단 코딩만 주구장창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모여서 우리 연동 테스트 합시다. 일단 1차적으로 이거 보고 코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앞에 팀에서 2개월, 그 다음에 연동 테스트 한 다음에 버그 수정하는데 뭐 1개월 내지 0.5개월 이렇게 진행하지 2개월에서 통합 4개월 걸린다? 이거는 회사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려면은 이런 매뉴얼 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API 명세서라고 해요.
모든 오픈 API들도 자기네 사이트만의 이런 명세서가 있고요. 아마 그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도 백엔드 팀들이 이런 명세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만들어주는 애들은 족 쳐도 돼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콘 FM 키래요. 컨펌이라고 적고 싶었나 봐요. 뭐 약자로 표현했나 봐요. 컨펌 키. 문자열 타입이고 필수래요. 신청 시 발급받은 승인키.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래요. 1페이지. 뭐 밑에 1, 2, 3, 4 이런 거 구현해야 될 때 쓰는 거고요. 카운트 퍼 페이지. 페이지당 출력할 결과수. 딱히 설정 안 하면 기본값이 10인데 0부터 100 사이에 값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를 100이라고 설정하면은 첫 페이지에 검색 결과 100건까지 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검색어. 자, 그 다음에 리절트 타입, 제이슨. 기본은 XML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제이슨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밖에 파라미터들은 보니까 필수가 아니에요. 뭐 2020년 12월 8일 추가된 항목, 변동된 주소 포함 여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퍼스트 솔트, 정확도 정렬인지 아니면은 우선 정렬, 도로명 포함, 로케이션, 지번 포함, 뭐 그런 건지.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뭐 특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래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요청할 때 이걸 참고해서 이거를 쿼리 스트링 형식으로 만들어서 AJAX에 실어서 보내면 됩니다. 자, 로딩에 대한 CSS는 동일하게 넣고요. 로딩바 div 숨겨놨고, 검색 결과는 그냥 아까 코드 재사용하시라는 뜻으로 테이블로 준비했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처리할 거고,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 검색어는 있어야 되니까 id가 키워드인 input 타입 텍스트 넣습니다. btn이고요. 자, 엑시오스 가져왔고,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또 똑같이 async 걸어서 준비했어요. 자, 버튼이 눌러지면 로딩바 표시하고요.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와야 되죠. 그래서 id가 쿼리인 항목에 입력값을 가지고 앞뒤 공백 제거해서 추출합니다. 값이 없다면 메시지 띄우고 포커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처리 중단. 검색어가 없으니까 API 백엔드 연동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뉴얼을 확인해서 이 오픈 API 주소를 변수에다 저장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을 객체 미리 선언했어요. await axios.get 하면서 주소를 일단 박아주고요. 쿼리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물음표 콘 fm 키 한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키가 막 들어가고 and 키워드는 한 다음에 검색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자열에 중간중간에 변수 끼겨 넣으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엑시오스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요. 일단 주소를 먼저 걸고요. 뒤에 제이슨을 열어요. 제이슨을 열면서 파람스라고 하는 제이슨으로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엮어주면 얘네들을 쿼리 스트링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컨펌 키는 요거 and current 페이지는 1 and page count per 페이지는 50 and 키워드는 사용자 입력값 and result 타입은 JSON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묶은 다음에 요 뒤에 물음표 붙여서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픈 API 연동 결과를 받아올 거고요. 이거를 response.data라고 해서 찍어봅니다. 검색하면 이제 리절트라고 해서 받아왔어요. 데이터가 리절트라고 있죠. 리절트를 확장해 봤더니 커먼과 주소, 근데 주소가 어레이, 배열이래요. 매뉴얼을 또 다시 볼게요. 자, 커먼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런 정보가 있대요. 한번 열어보죠. 토탈 카운트, 총 검색 데이터 수. 토탈 카운트가 39건이래요. 커런트 페이지, 페이지 번호, 현재 1페이지. 카운트 퍼 페이지, 한 페이지당 50개씩. 제가 보낸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에러 코드, 에러가 났을 때 코드 값이래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 메시지인데 지금 정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라고 하는 항목, 주소 섹션에 보면은 이렇게 쭉 항목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배열로 들어있고 하나 열어봤더니 쭉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대충 보면은 이제 알아요. 자, 집원 주소, 영문 주소도 있네요. 그 다음에 로드 ADDR, 이건 도로명 주소 풀 버전. 로드 ADDR 파트 1, 파트 2 나눠서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집 우편번호. 그러니까 사실 조금 쓸데없이 너무 자세한데 집원 주소랑 도로명 주소랑 우편번호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집원 주소 요거만 출력할 겁니다. 자, 결과 확인했으니까 에러 처리 똑같고요. 테이블의 티바디 아까랑 똑같이 준비한 다음에 response.data.result. 주소를 갖고 반복됩니다. 이거 출력되는 게 response.data예요. 그 안에 result. 주소. 요 주소. 요 주소가 지금 배열이죠. 어레이라고 써있죠. response.data.result. 주소가 배열이니까 이걸 갖고 반복 돌리는 거죠. 그래서 response.data.result. 주소 갖고 반복 돌려요. 그럼 V가 요거 하나가 V예요. 이게. 이거 하나가 V예요. 자, tr 만들고 td. 첫 번째 td에는 v.집에노, 두 번째 td에는 v.loadaddr, 세 번째 td에는 v.집어naddr. 그래서 아까처럼 tr에다가 t다 붙이고 이거를 t바디에다가 붙여주면은 보시다시피 우편번호 검색 결과를 쭉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검색 결과 버튼을 누르면은 리스트 바디에다가 계속 어펜드 차일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넣으면은 검색어가 없네. 강남대로에 32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검색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어펜드 차일드를 또 하니까 32 밑에 이제 19가 들어가는 또 다른 검색 결과가 계속 나와요. 이거를 안 하시려면은 검색 결과를 지금 요 티바디 안에 넣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 검색이 또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지우고 시작해줘야 돼요. 요 안에가 inner HTML이었죠. 이전 검색 결과를 지우시려면 리스트 바디를 만든 다음에 이 리스트 바디가 아까 그 t 바디 태그예요. 리스트 바디.inner HTML에 땡땡 안의 내용을 일단 비우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첫 번째 검색 결과 나오고 검색어 바꿔서 또 검색하면은 이전 검색 결과를 지우고 다시 결과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결과 누적해서 보이면 컨텐츠가 좀 많아 보이니까 일부러 제가 그건 안 넣었어요. 이건 안 넣었어요. 자, 4번 예제하고 5번 예제가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4번 예제는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백엔드에서 검색어 전달하는 거 없이 처리하는 거고요. 5번 예제는 실제 오픈 API한테 변수를 보내보면서 처리하는 거고요. 변수를 전달한다라는 거 빼고는 두 개가 원리가 같은 겁니다. 시간이 좀 길었네요. 자, 한 10분 쉬셨다가요. 요거 두 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최소 45분은 잡을게요. 일단 요거 두 개 합쳐서 실습 시간이요. 네, 부족하시면 좀 더 하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예제고요. 원리는 이제 아까랑 계속 비슷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JAX를 통해서 오픈 API를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동된 결과를 테이블에 뿌린다. 과정은 똑같고요. 대신에 아까는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었지만은 이번에는 체인지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가 있는데요. 그 영화 박스 오피스 순위를 줍니다. 근데 당일 데이터는 안 줘요. 왜냐면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순위가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오늘 날짜가 나오는데 오늘을 제외한 전날짜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한 영화 순위 그리고 관객 수와 개봉일을 출력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여기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사이트예요. 자, 주소는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여기도 가입하고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뭐 회원가입은 뭐 크게 엄청난 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미리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키 발급 관리 메뉴로 가셔서 연동에 필요한 문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미 그 받아놓은 게 있긴 한데요. 키 발급 받기 버튼 누르시면은 사용 목적 적당히 입력하시면 되고요. 관리명도 적당히 입력하시고 사용 URL 검사 안 해요. 그냥 로컬호스트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관 동의하시면 이런 식의 문자열이 발급이 돼요. 이걸 또 우리가 오픈 API 키로 전송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잘 복사하셔서 보관을 하시고요. 대부분의 오픈 API들은요, 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우편 번호 검색은 좀 예외적인 건데, 그걸 말고 대부분의 것들은 하루에 연동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무한정 연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오픈 API 밑에 제공 서비스로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일별 박스 오피스를 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연동하는 제이슨 방식의 오픈 API를 레스트풀 혹은 레스트 방식이라고 불러요.
솥방식이라는 거는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2001년도에 나온 방식인데 한 2, 3년 못 가서 망했거든요. 솥이라는 방식 쓰고 있는 데가 아마 여기 말고 딴 데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버리세요, 그냥. 자, 기본 요청 주소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얘도 마지막 확장자가 XML이거나 혹은 JSON이라고 나오니까 요 주소에서 마지막 확장자를 JSON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요청 변수.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변수죠. 필수 값은 요거 두 개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네요. 키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은 키 주면 되고 타겟 DT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연, 월, 일 8자리로 보내래요. 아이템 퍼 페이지 결과 로우의 개수인데요. 기본값이 10개고 최대 10개까지밖에 없대요. 그럼 굳이 안 줘도 되겠죠. 멀티 무비 YN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를 구분 지을 수 있대요. Y는 다양성, N은 상업. 근데 특별히 설정 안 하면 전체래요. 이것도 안 써도 되겠죠. 한국, 외국 영화별로 조회할 수 있대요. 이것도 기본값이 전체. 지역별 조회래요. 기본값 전체. 그러니까 전체 검색을 위해서 얘네들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보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쿼리 스트링을 구성을 해보면 물음표 키 이퀄 발급받은 키 and 타겟 DT는 2024년 01월 어제 날짜 26일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넣어보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끌어다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응답 구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네, 뭐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movie NM 영화명, 그 다음에 오픈 DT 개봉일, 그 다음에 관람객 수, 뭐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코드입니다.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인풋 타입 데이트를 넣었어요. id 타겟 DT라고 똑같이 걸어줬고요. 인풋 타입 데이트는 날짜를 선택하면은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보내주려면 요 빼기 기호를 빼줘야 돼요. 그거 이따 문자를 처리하면 되겠죠? 결과를 뿌리기 위해서 테이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예제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지금 테이블 태그 구조를 계속 갖고 가고 있긴 한데 실제로 뭐 div 태그에 css 같은 거 넣어가면서 좀 복잡하게 짜야겠죠. 자,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가져왔고요. 일단은 이 타겟 DT에 대해서 선택지가 바뀌었을 때 체인지 이벤트 걸었습니다. 그럼 선택값이 바뀌었을 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에 대한 선택값이 바뀌었을 때 asynch가 붙어있는 함수로 이벤트 처리를 했어요. 자, 로딩 div랑 css는 보여드리는 거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요 예제도 있습니다. 로딩바 객체 가져와서 액티브 클래스 주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자, 검색 결과 저장할 변수 넣고요. 이제 슬슬 코드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AJAX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통신 방법이에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이 통신 방법이라는 주제 자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사실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코드 복사 붙여놓게요. 결국은 요청 변수 뭐 보내고 들어오는 제이슨이 뭐냐. 그걸로
그 백엔드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변수 보내는 거랑 받는 결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답니다. 물론 이 AJAX라고 하는 기술을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다 짜면은 이게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겠지만 아무도 AJAX 그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소스량이 지금 적어도 최소 3배는 될 거예요. 이 통신 처리하는 기능은 어느 웹페이지건 한 너댓 개 이상씩은 꼭 들어가니까 코드를 재사용하기 마련이고요. 재사용하는 게 너무 빈번하니까 라이브러리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 사용법만 좀 패턴이 어떻게 내가 어디를 고치면 되겠구나 정도만 이제 감지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변수 보내는 거랑 받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아까 확인했었던 오픈 API 주소 여기다 걸어놨고요. 요거 매뉴얼 일일이 확인하시기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요 주소 값도 제가 지금 톡방에 보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제이슨 열고 파람스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 값을 만들어주면 되죠. 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오픈 API 연동키 타겟 DT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풋 타입 데이트 요소에 대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2.current 타겟은 그 날짜 선택하는 인풋 태그일 거고요. 입력 값에서 빼기 기호를 빈 문자열로 바꿔라. 그냥 리플레이스만 하면은 앞에 거 하나밖에 안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영화 데이터를 받아와요. 에러 처리 똑같고요, 코드. 그럼 이제 response.data라고 받아온 거를 로그로 찍어보면 박스오피스 리절트라는 항목 안에 박스오피스 리절트 안에 박스오피스 타입과 뭐 쇼 레인지 뭐 몇 가지가 있네요. 확장해보죠. 박스오피스 리절트 안에 박스오피스 타입 제목이네요. 필요 없겠죠. 쇼 레인지는 검색 기간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데일리 박스오피스 리스트 요게 지금 10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체가 response.data인데 그 안에서 박스오피스 리절트 안에 그 안에 데일리 박스오피스 리스트 이게 배열이니까 이거 받고 반복 돌리면 돼요. 오픈 API 연동할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일단 배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의 모든 오픈 API는 컨텐츠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록형 데이터예요. 전부 다. 자, 배열 반복 돌리면은 여기 데이터 있네요. 여기서 필요한 거 뽑아서 추출하면 됩니다. 자, 로딩바 닫기까지 왔고요. 테이블에 대한 tbody 걸고 자, 아까처럼 이제 리스트 바디가 아까 tbody 태그였죠. tbody 태그에 대해서 get elements by tag name 처음 쓰는 거죠. 태그 네임에도 HTML 태그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HTML 파일 하나에 똑같은 태그가 좀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태그 네임은 엘리먼츠예요. 엘리먼트가 아니고. 자, 근데 이 get elements by tag name이건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건 이렇게 가져오는 애들이 무늬만 배열이지 실제로 배열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array.from으로 한번 감싸주면 진짜 배열로 바뀝니다. 검색 결과가 지금 출력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 tr 태그들을 갖고 배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반복을 돌려요. 자, 다시 리스트 바디.
t바디로 하여금 tr 태그로 반복 돌리고 있어요. 그럼 v가 tr 하나겠죠. 걔를 remove child. t바디에서 얘를 remove 해라. 자, 리스트 바디가 t바디 태그입니다. 여기서 요 v라는 애를 찾아서 제거해라. 그럼 출력되고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쉽게 하려면 이걸 remove child라는 함수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listbody.inner html은 땡땡. 요게 더 쉽기는 해요. 자, 일단 출력되고 있는 거 다 지웠고요. response.data 이게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response.data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 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배열이니까 포이치로 반복. 그럼 V는 이거 한 줄. 자, 이게 V죠? 여기서 쓰고 싶은 거를 태그 만들어서 출력하시면 돼요. 여기부터가 노가다예요. tr 태그 만들고 td 만들어서 순위 값 넣어주고 또 td 만들어서 영화 제목 넣어주고 또 td 만들어서 관람객 수 넣어주고 또 td 만들어서 개봉일 넣어주고 이 각각의 td를 앞에 만들었던 tr에다가 다 넣어준 거죠. 조립을 할 때 조립 순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빈 tr 태그를 만든 다음에 일단 tr을 t바디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tr에다가 td 만들어서 넣어주고 또 td 만들어서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조립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HTML 구조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얘만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컨텐츠들을 전부 다 백엔드한테 받아와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로고 텍스트, 뭐 글자 크기, 텍스트, 요 영상 파일, 이건 두 번째 거 랜덤으로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트랜잭션 여기 제목 그리고 컨텐츠 텍스트 밑에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갈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백엔드한테 받아와요. 절대 HTML은 자기가 코드 직접 안 넣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일단 불러오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0분, 25분 정도 실습하시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완성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이제 카카오 오픈 API 연동하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크롤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RUD라는 개념까지 소개해 드려서 자바스크립트를 마무리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